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용산 집무실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좀 자주 일을 구두발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수석 비서관들이 이 방 저 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어제 제가 취임사에서 자유, 성장 이런 얘기하고 통합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근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모진을 향한 첫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양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부서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청와대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국방부 새로 이사 간 데나 마찬가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서관분들 이번에 임명하신 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할 건지 어떤 사람이 임명된지를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분이 이번에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이 간첩 조작 사건 했던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소는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검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증거불충분으로 다 빠져나가시더라고요. 네, 기소가 안 되고 이때도 국정원 직원들만 그때 기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분을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 구두 밑창 닳는 게 조작과 모의하느라고 닳진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여성가족부 이제 장관 인청을 하다가 왔는데 거기에 되신 분도 사실은 백남기 농민 그때 돌아가셨을 때 사실 그 사인을 두고도 조작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건으로 여러 차례 관련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정황이 있었던 분, 그리고 노총과 노동개혁 쪽 TF 하시면서 여러 차례 무리를 일으키셨던 분이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여가부 폐지하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게 구두밑창을 닳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목표와 내용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의 추천된 임명된 인사로 보면 진위가 좀 걱정됩니다. 복합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복합적인 말씀 또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 취지는 뭐냐면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취지에 따른다면 오늘의 말씀은 매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그 비서실 공간과 대통령 집무실 공간이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공간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줄여서 청와대의 폐쇄성을 극복하겠다. 이게 공약의 취지였고 그 취지에 따라서 비서관들도 열심히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참모진과의 소통도 해야 되고 또 비서진 간의 소통도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그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해서 구두 밑창이 다를 정도로 서로 소통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회의는 프리스타일로 하자. 이렇게도 좀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딱딱한 것보다는 정말로 그냥 격식 없이 좀 얘기도 하고 내 방도 좀 자주 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 국민들께 어쨌든 사실을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거기 있는 비서관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집무실을 비서관들이 있는 건물로 옮겨서 그 같은 건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집무실 있었는데, 두 개를 있었는데 주로 네, 여민관에 근데 그거를 있었죠. 500m 떨어진 데 있었는데 이번에 옮겼다. 전 오히려 대통령 관저를 그 구중궁궐에다가 그 외교부의 외국인 인사들 그러니까 맞이하는 그곳에다가 외교장관 공간에. 네, 그 공간에다가 그렇게 들어가시면서 사실 청와대에 있으면 그 근처에 이제 집회 시위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처에 오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사랑채 임금까지도 다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관저에 계시면서도 거기서 집회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야말로 구중궁궐이 아니라 십중궁궐에 알겠습니다. 그냥 들어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어떻게 용산시대가 소통을 또 하겠다. 개막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전에도 임금거리. 많이 네, 얘기했던 뭐 부분이라. 처음부터 네. 어쨌든 상징하는 덕담을 하는 게 말로 좋은데. 네, 네.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썼지. 용산에 지금 집무실 이전한 것을 제가 관저 보면 말씀을 오늘 드린 법원에서도 그 용산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시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집무실에서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시위라든지 또는 국민들의 목소리 충분히 들을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용산을 이전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취임사에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뭐 통합 메시지가 없다, 뭐 소통에 대한 게 없다, 협치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많이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걸 읽으셨나 봐요.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를 넣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좀 부연해서 좀 출근길 때도 그렇고 수비 회의 때도 그렇고 설명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뭐 협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많이 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협치보다는 대결, 우리랑 싸우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희는 읽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저희 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희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하고 대결의 행동들을 보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으면서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 보십시오.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협치는 일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을 대결로 보여주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사실 인사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계신데 심지어 말도 안 하세요. 이제는 협치와 통합에 대한 말씀도 안 하시니까 아예 그건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뭐 인준이랑 좀 엮여서 사실 이 예, 부분이 그리고 되는 또 것 보면 같아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부적격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도 강행하겠다 임명을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디에 일상적인 통합과 협치가 있습니까? 박형수 의원 말씀 들어볼까요? 예, 네. 통합이라는 말, 그 말을 썼느냐 썼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일의 정치 과정이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법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대 그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안 들어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통합을 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실제로 정치 과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내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치의 첫 번째는 사실은 국무총리 인준이죠. 거기에 협치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그 후보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제 민주당을 공격을 했습니까? 자신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뿐이죠. 그 주무부 장관인데 주무 장관이 자신이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지 못한다면 그 오히려 주무 장관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인준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여야가 이제 머리를 모아서 또 활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 추경안이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됩니다. 오늘 뭐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조금은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이제 기존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 인수위원장이 밝혔던 내용이 약간은 차등 지급 부분이 공약 후퇴다라는 비판을 좀 반영해서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50조 원,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지급이 공약이었습니다. 당초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17조 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3조 원 가량이 50조에서 남은 셈인데 그걸 이번에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수위에서 그 차등 지급하겠다,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은 정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입장, 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당에서 원래 당초에 공약이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첫 번째 대통령의 이 공약 이행이기 때문에 600만 원 이상을 해야 된다고 당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플러스 아마 알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추경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급식이라든지 언론들에서는 이것을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금요일에 국회로 넘어와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송곳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도 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여당 국회의원일 때 지난 12월과 1월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를 했죠. 지금 우리가 소급 보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있을 뭐 코로나19 여러 가지 확산세 때문에 추경도 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질 않았죠.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다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재명 후보도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윤석열 후보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공약을 지키지 않으신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차등 지급 말고 일괄로 하겠다고 했는데 차등 지급하겠다고 한 거를 이번에 이제 일괄 지급으로 그건 이제 지키시는 건 갔어요. 하지만 손실 보상을 하겠다. 소급 적용해서 다 하겠다. 이건 여전히 지키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 많은 자영업 그 소상공인 분들이 지난 2년 동안 빌린 대출만 지금 추가로 더 빌린 것만 그러니까 매년 보면 한 60조씩 해 빌린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총액이 한 지금 225조? 225조예요. 그 2년 동안 작년 말까지입니다. 올해 초도 없고 그 얘기는 거의 100조 원 가량을 더 대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오롯이 사실은 손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그 대선 선거 때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피해 지원금만 얘기하고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한 거를 겨우 이제 일괄 지급하는 정도로. 근데 이거는 손실 보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지원금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셨냐면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뭐 그게 50조가 들든 몇십조가 들더라도 다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권력을 잡고 보니까 이제 기재부랑 또 얘기하시니까 또 뭐 그걸 못 넘으시는 거예요. 요 기간에서는 박형수 의원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예. 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600만 원 일괄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소급 적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손실보상법입니다. 법에 소급 적용을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그 법 제정할 때 소급 적용해라고 거기 농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법률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법률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률 위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신다면 저희들 그 법률을 개정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급 그 보상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지난번 문재인 정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애초에 손실보상 개념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지원 개념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급했던 돈을 도로 뭐라 그래야죠? 반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이 손실보상금 지급하면서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과 구분해서 같이 하게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음 그래서 부칙에다가 충분한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하겠다. 그래서 충분한 그렇게 지원이 나와 지금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다 600만 이상씩 그런 지급한다는 충분한 것이죠. 지원을 예. 소급 보상에 버금가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출이 추가가 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겠습니다. 맞춰서 요 진행을 하시면 부분도 되죠. 마찬가지로 그걸 왜 거기도 국회에서 대출 여야가 또 부분에는 다 머리를 있습니다. 모아주시기를 또 말씀을 그거는 드리겠고 내일 아마 그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네네. 설명할 브리핑을 것입니다. 예. 할 예정이니까 거기서 또 자세히 들어보고 또 따져볼 건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상임 고문께서 또 이제 개항을 출마와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어떤 미로 봐야 되는지 일단 양 의원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재명 고문도 그렇고 또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제 험지 출마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당내 어떤 보면 좀 견제구 차원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와요. 그건 박형수 의원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양 의원께. 일꾼은 일을 할 때 빛이 나죠.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대선 때도 늘 강조했던 건데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이전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에서 그 능력을 인정을 받은 일꾼으로서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국민들께서 많이 꾸짖고 계신 상황이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사람, 국민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사람이 이 힘든 상황에서 유능한 일꾼으로서 이 전반적인 선거판을 이끄는 분으로 다시 이렇게 호출이 되신 거죠.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분당 갑에는 또 김병관 의원님이라고 네. 전 의원님이라고 기존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활동도 하시고 근데 의원으로도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역할을 드리는 게 정식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님에 대해서는 저도 그 SNS에다 글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대표는 평론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선수로 뛰셔야죠. 근데 계속 그 평론만 하세요. 저는 여기 나오셔가지고 맞상대로 하시든지 그 정도의 좀 결기를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예, 결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은 통상 자신의 연고지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최대 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면으로 승부를 하셔야죠. 그게 결기가 있는 것이죠. 인천 계양을은 아시다시피 송영길 의원이 계속해서 의원을 하셨고 또 그전에도 10% 이상 그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입니다. 여기를 가서 출마하시겠다는 것은 결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아마도 분당갑을 출마하겠다고 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이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인천으로 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도 좀 결기를 보여서 내가 그러면 인천 따라가겠다. 대응으로. 가서 한번 해보자.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지 우리 나중에 왜 안철수 정치 후보께 지도자로서의 넘기세요? 면모가 이준석 좀 대표님이 서지 않을까 나오시면 되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이준석 대표님 대표는 반송선을 상계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거기를 출마하시겠다고 종로에도 안 나갔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걸 알겠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그런 만큼 이번에 뭐 6일 지방선거가 또 보궐선거로 인해서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